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유리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되어서 너무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주제는 동화청자를 일단 개인적인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해봤는데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 부족함도 많이 느껴졌고 또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기초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을 정해보는 기회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작 영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도출해보는 것인데요. 어디서 생산되고 소비되었는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자료로 판정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화청자의 제작 시기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발표문을 참고하시되 이 글에 수록된 것 외에 많은 수량의 추가 확보된 자료가 물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려청자는 앞에서 쭉 보셨지만 푸른색의 맑고 투명한 유형의 특징의 자리로 10세기 후반경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성은 비색청자, 상감청자로부터 기결이 되지만 이들 외에도 조형성과 시문기법으로 다채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동화와 동체청자는 산화로 완료로 환원 건조를 한 상태에서 붉은색으로 발색시킨 것으로 고려청자 시문기법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구리가 주성분인 알료를 사용해서 붉은색으로 발생된 도자기이다. 거기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용어는 진사라든지 진사체 등으로 이제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색깔이 단순히 붉다는 뜻에서 진사라는 용어에 의해서 구리 광물이 아닌 진사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사는 황화수은 성분이고요. 하나의 광물로서 색은 주홍색 또는 젓갈색이지만 고온에서는 대부분 휘발되기 때문에 도자기 발색 완료로는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도자 용어에서 진사는 광물질에 이 진화와는 관련이 없어서 그런 성분 분석 결과와 또 붉은색을 내는 알료라는 구리에 주목해서 동화 또는 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를 이제 앞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한 종류로서 언급했을 뿐 상대적으로 이제 연구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석사 논문 한 권이 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런 문헌에 나오는 붉은색에 주목하여서 고려사라든지 고려노경 그리고 동국이상록지 문집 등에 나타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게 귀족이나 왕실에서 쓰는 귀한 물건 그런 데 쓰이고 특별한 물건에 적용되는 등이 이런 붉은색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등의 문헌 사례는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동화청자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조금은 확보가 되었고요. 동시에 청자의 편년 자체에 대해 여러 논의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작 시기에 대한 고찰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필요성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동화청자 예를 통해서 제작 양상과 특징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주된 생산지인 부안유치원리 강화도 출토품을 살펴보고요. 한정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다른 기법의 청자들에게 소수로 전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존과 문양 표현 그리고 특징 등이 어떤 것이 있을지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고려청자의 한 기법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는 이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량인데요. 그 외에도 오늘 전시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주로 제가 실경한 것 위주로 다루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은 일반 기종과 특수 기종으로 나뉠 수 있고요. 일상, 반상기, 일상 기종에 쓰이는 것들이 주로 이릅니다. 그리고 자판 같은 특수한 경우에 예도 있었습니다. 표와 분류표는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완을 보여드리는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동체 모란 넝풀무늬 완이 대표적인 예로 뽑았습니다. 동화청자의 아주 대표작으로 희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한국실 중앙에 딱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위상이 높은 작품으로 2018년에 개구리와 전시에 출품된 바 있었습니다. 참가자
뒤집어 놓은 듯한 모체는 급한 사선을 이루고요. 안쪽에는 그 넓은 폭으로 동아리를 구현 아래에 칠하고 그 아래에는 보상한 단초문들 역상감을 연상시키는 기법으로 꽉 차게 넣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느끼실 텐데요. 외면에는 그 네 곳의 만개한 노란문을 절지 형태로 그렸습니다. 산화동은 이렇게 환원용에서 구우면 붉은색으로 아주 잘 발색되지만 가마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금방 휘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붉은색의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매우 드물며 이는 고려가 이룬 그 뛰어난 청사 장식 기법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북 안바닥까지 청자 예연을 입혔고요. 북바닥에 규석 받침으로 정면에 받쳐 부어서 당시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기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는 차를 마실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바르차를 전달하여 거품을 내서 마셨을 때 차의 흰 거품과 이 붉은색이 조화를 이루어서 독특한 미감을 뽐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완도는요, 우아문화재단 소장의 완이 있습니다. 전체를 동화 안료를 칠해서 아래쪽에 뭉쳐서 흘러내린 듯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구현에 태를 둘렀던 흔적이 남아있는 드문 예로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는 앞서 보셨던 브리티시 뮤지엄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접시를 보겠습니다. 접시는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구현이 살짝 내만한 평저형의 접시로 고려 후기 기형에 속합니다. 네 외면 모두 상관기법으로 무늬가 있고 국화와 모란에 구리 알료로 붉은색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동체청자 한 점이 전합니다. 기벽이 매우 얇고 가볍고 정교하게 만든 잔탑으로서 잔바닥에 청자리 약색이 대비되어 좀 그런 붉은색과 바닥이 초록색의 대비가 또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유사한 게 석재 형태로도 전하는 예가 있어서 당시 재질과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공예의 조형성을 공유했던 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기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성 부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잔바닥에는 규석 받침을 갖춰서 건조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병은 고려 청자를 대표하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마도 2호선의 발굴로 매병이 술과 기름 등을 담는 그런 기록이 같이 함께 있어서 명칭과 용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형 변천으로 상대적인 제작 시기를 도출할 수 있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동안청자의 매병은 세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케임브리지 피츠윌리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매병입니다. 꾸준히 고려청자에 등장하는 문화문이 시문이 되어 있는데요. 푸른 배경을 상공을 이제 날고 있는 학과 또 구름이 상승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화동은 학의 머리 부분에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안은 굉장히 광택이 있고 이 작품 역시 한국의 전시를 위해서 한번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동안 청작 중에 한 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매력으로서 어깨에는 마치 보자기를 덮은 듯 노화형 장식을 넣었고 그 안에 국화 절짐을 상감했습니다. 동체에는 모란을 큼지막하게 넣었는데요. 총 3개의 모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구리알료를 발라서 붉게 표현했는데 전체를 바른 게 아니라 이 꽃잎의 끝쪽만 발라서 뭔가 하늘거리는 듯한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호림박물관 소장의 이 매병을 최근에 전시 출품이 되었는데 수직으로 상승하는 듯한 용 형태와 도식적인 그런 모습이 특징입니다. 구름과 학의 일부에서 동화 알료를 찍어서 굉장히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매병입니다. 다음은 병입니다. 병은 이런 옷꽂춤 형태의 병 3점을 꼽아봤습니다. 이 3점 모두 그 형태와 문양 배치면 그리고 크기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2점의 보조를 들고 있는 용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보조와 용의 어떤 몸의 비닐 부분을 콕콕콕 동화 알료를 박아서 선명하게 빨갛게 발색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장경병은 2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작품은 그 동체 전지 형태의 모란 표현이 상당히 앞에서 봤던 그런 유천인 출토 품이라든지 여러 그런 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작품 역시 꽃잎에 제한적으로만 알료를 사용해서 다소 그런 단조로울 수 있는 절지 형태의 모란을 화사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유천인 가마터에서도 이런 게 나와서 생산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유병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1층의 전시실에서 보셨듯이 유병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에서 그래도 동안청자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동그란 형태의 동체에 짧은 목과 방구형의 구형이 달린 형태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문양의 표현된 이병들이 다수 전하는데 작은 화장용학 또는 모자과 세트를 이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왼쪽에 오스카시 동양문자 미술관 소장은 동체 상단에 국화를 이제 가운데 부분을 동그랗게 동체를 하였고요. 같은 그 소장 처지가 아래에 있는 쪽은 상감을 문양대를 넣어서 다소 도식적인 형태로도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동체청자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자 전체가 표주방 모양이지만 옆판문을 겹쳐 올려서 연꽃을 상징합니다. 상단과 하단 사이에 연꽃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동자를 조각했고요. 손잡이는 가지를 형상하였는데 그 위에 개구리가 앉아있고 또 뚜껑에 연잎이 갈린 부분과 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물 전체가 구체적인 상형물의 형태는 아니지만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연줄기만은 구체적인 상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물 일부의 상형이 나타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정된 형태미도 뛰어나지만 다양한 기법이 동시에 쓰여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양가, 동화, 철화, 백화, 척파 등의 청자 제작 기술의 집합체로 장식성에 두드러져서 12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경향을 듬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다시피 무신정권의 세력이었던 최양에 의해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1257년이라는 절대 편년을 갖고 있습니다. 무신정권은 최고 실력자의 무덤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 고급 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3세기 후반 동안청자의 제작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편년 자료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청자가 함부르크 공예미술관 또 프리어 갤러리에도 소장이 되어 있고요. 조형적 특징이 이런 비슷한 것들은 같은 시기 그리고 특정한 수요층의 주문 등으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작품은 표형 주자입니다. 주자와 승반이 같이 세트를 이루고 있고요. 승반의 높이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아마 액체를 보온하는 등 기능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표주박 형태의 주자는 가늘고 긴 형태로 주문은 길게 뻗었고 손잡이는 꼬인 덩쿨처럼 만들었습니다. 상단으로 동체 전면에 포도와 포도 덩쿨을 잡고 있는 동자문을 넣었습니다. 여기서의 동과 안료는 그 포도의 알맹이를 다 얹어서 실제 어떤 포도의 탱탱한 과실 느낌을 연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백 없는 빼곡한 구성과 다소 과장된 표현이 특징적입니다. 왼쪽에 있는 호모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에 상감의 문양대를 둘렀고요. 가운데의 모란에 역시 윗부분에 붉은 안료를 발색하고 있습니다. 함은 유병과 함께 화장용품의 용기를 쓰거나 모자 형태로도 전하는데요. 당시 금속기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향을 넣는 등 다양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청자의 향도 다른 기종에 비해 적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기면 전체를 동차하여 붉게 표현된 그런 예도 있고요. 철백화 또는 상강기법과 함께 사용되어서 타기법과의 활용성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종입니다. 특히 오른쪽 아래의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의 합 같은 경우에는 국화의 빼곡한 배치가 돋보이는데 마치 고려시대 나전칠기를 보는 듯하는 그런 문양의 공통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 필요한 향을 담는 용도로 추정되는 합 위에 상단의 두 점인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리에서 보셨지만 자판 같은 경우에는 납작하고 평평한 형태인데요. 그 상당량 정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동화 기법으로 장식된 자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편을 복원한 것으로 장방형의 모서리를 마름질하였습니다. 면을 나누어서 구획별로 상감의 문양대를 넣었고 동안 그 안에 모란꽃잎의 극히 일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현존하는 동안청자를 기종별로 분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른 상감청자라든지 타 기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명이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기종으로 제작이 되었고 또 상형청자라든지 일부에서도 활용된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의해서 출토된 주자를 비롯하여 전세품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동안청자는 상대적으로 고급청자였으며 화려했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양을 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식물론과 동물론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고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은 모란이었습니다. 모란은 그 뜻에 굉장히 길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꽃중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하면서 품위 있는 꽃으로 꾸준히 인식되어 왔습니다. 꽃잎이 풍성하고 입체적이어서 보완하기 좋고 화려한 장식 효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국이라는 길상적인 의미 때문에 꾸준히 쓰였는데요. 고려시대 모란은 생활 속 감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청자에도 자주 심은되어서 그 이상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려도명에서는 모란의 수놓은 부채인 수화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왕이 하사품으로 모란 가죽기를 받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는 이규보의 기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잎에 붉은색으로 발색되는 동화알료는 꽃에 생동감을 더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대부분 이렇게 백상감 위에다가 붉은색으로 발생되는 알료를 넣어서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화는 관상식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맑은 악취와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꽃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기상의 징조를 여겼습니다. 13세기 상담청자에서는 소박하고 작은 국화가 다수 시문이 되었는데요. 당시 문집들에서도 국화에 대한 어떤 선망, 선호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국화는 자연의 귀의하려는 마음을 상징하며 그런 은거하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동화기법은 상간의 국화 중앙에 그런 꽃술 부분이 쓰여서 포인트를 주고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화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 꽃잎 가장자리에 넣어서 어떤 그 인맥의 표현, 구분, 경계를 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백상감 위에 표현된 예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는 고려시대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이미 있었습니다. 포도는 알알이 맺혀서 풍성한 열매와 뻗어나가는 넝쿨이 특징으로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동자가 매달린 그 포도줄기 동자가 매달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 혹은 다산과 관련된 문의 유행은 원의 침략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시기 고려사에 나타난 다산의 상징은 전쟁의 상처를 씻기 위한 고려인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입니다. 동화기법에 쓰인 표현주자는 포도너쿨 사이에 이 뛰어노는 문양을 배치해서 포도알을 붉게 발색하였습니다. 역시 생동감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문은 크게 용과 운항문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용은 그 고구려의 사신 중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하여서 왕을 상징하는 무늬로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작품에 쓰였습니다. 고려시대의 기존문화와 불교 융성 안에서 섬세하면서도 화려하게 표현됐고 고려시대의 고승의 부도나 귀도, 용의 형태가 보이면서 그런 또 귀룡의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비색청자와 상감청자의 용은 상형의 형태로 공인미를 대표하며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울용은 후기 상감청자에 많이 보입니다. 상류층만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기 때문에 이 동안청자들에 새겨진 용에 붉게 발색된 이러한 종류들도 상류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그런 빼곡한 도식적인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양상은 15세기 조선 상감문청사기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용의 몸이나 용이 들고 있는 보주의 붉은색으로 이렇게 발색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14세기에 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은 실존하는 새이지만 고와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두루미과에 속하는 큰 새로 굉장히 자태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고려 청사에도 주로 많이 채택된 새 중에 하나입니다. 도교에서는 신성이 타고 다니고 또 그런 하늘을 나는 새로 알려졌으며 은둔자의 모습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불교와 함께 도교의 유행으로 이런 운항문의 표현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또 구름은 피어나는 송이 모양으로 고려 청자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느낌을 자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구름은 예로부터 그런 농경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역시 장수와 길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항문 청자는 신선이 쓰는 그릇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계의 그런 머리에 실제 붉은색의 깃털이 있어서 이는 동아일을 사용해서 대상의 사실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작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 청자에서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동화기법은 보조적인 요소로 활용되어 화려한 장식성을 더하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동화청자라고 해서 이게 특수한 어떤 문양이 있거나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과 문양의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극도의 화려한 장식성을 추구했던 목적에 부합되는 신혼기법이었습니다. 취향에 출토 동체 주자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계층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동화청자의 화려함은 특정 계층에 의해 고려해서 자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기법과 함께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흑백의 상가 위에, 특히 백상가 위에 얹는 방식으로 시문했습니다. 흰색의 배경 위에서 동화를 얹었을 때 더 돋보이는 효과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철백화 기법과 함께 쓰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는 결국 고려청자의 다양한 시문 기법들이 활용되고 복합적으로 쓰였던 13세기 시대적인 양상과도 부합되었습니다. 타 기법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적절한 표현 방법을 구현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동화청자는 고려청자 제작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고문에서는 금방 완료가 휘발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 자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여러 분석 자료를 보면 특히 알루미늄 성분이 일반적인 고려청자 테토에 비해서 다소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성분은 당시 동화청자를 제작했던 장인들이 테토 윗면에 구리알료를 사용해서 그린 후 건조 시에 구리알료가 휘발되지 않고 붉은색으로 발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 그런 도금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이 성분까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알루미늄 성분에 적게 함유된 재료를 사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발색이 되겠구나 하는 경험의 결과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려청자는 유약 성분에서 주석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시대 이제 그 이후에 14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구리알료의 주석을 인위적으로 혼합해서 유약을 사용한 발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한 반면에 고려청자는 동화청자는 단지 구리와 유약의 조성 성분 그리고 건조 분위기에만 의존하여 발색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제작한 결과물인 것이고요. 또 그런 저도 이제 분석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보이는 것 외에 동화 안료의 흔적이 많이 있다는 거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 유층을 자세히 보면은 기포가 미세하게 있거나 약간의 녹색을 띠는 우리 알갱이가 미세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수의 동화청자를 의도는 했지만 건조를 했었을 때 그게 발현이 안 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는 앞으로 좀 같이 연구를 해보면서 또 분석적인 부분 그리고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추후 고려청자의 발굴에 좀 더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구리알료 색상은 그런 유약 내에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0.1에서 1 마이크론 정도의 알료 알갱이들이 균일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이 빛의 굴절 그리고 산란 현상을 일으켜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산지를 살펴보겠는데 한정환 선생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천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동화청자를 주로 만들었던 생산지는 부안 유천리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동화청자의 생산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이화여대 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여러 이런 발굴 최근의 자료에서도 동화청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출토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량이지만 일단 이렇게 눈에 띄는 구리 안료가 선명하게 발색되는 그런 생산지로서는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아까 보셨던 게 한정호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던 부분 최근에 발굴된 곳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세계도자전집에 수록된 이런 유천리 편이 오른쪽에 위에 세 점입니다. 붉게 발색된 동화 안료의 면모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두 점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중기로 편찬되는 13세기의 다양한 기법의 청자들과 함께 이런 동화청자들이 동반 출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가문화문과 모란문의 일부에서 동화기법이 확인되는 경향이 높았고요. 대형 기물, 고급 기종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동화청자들이 동화기법들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중에 그런 시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조 환경에 특히 이런 민감했던 기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태토나 유약의 성분 등의 차이가 요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는데요. 결국 이 문제 역시 추후
어떤 분석이라든지 비교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빛의 유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왼쪽과 두 번째 사진 같은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건 보고서고 왼쪽에 있는 거는 국가기록에 대해서 공주박물관에 가시면 연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물을 보기 전에는 수장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빨갛고 튀는 색이 진짜 있을까 스스로 많이 의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서 이렇게 선명하고 그냥 톤 다운된 붉은색이 아니라 선홍색의 붉은색도 현존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유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왼쪽으로부터 두 점의 유적이 영종도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려시대 유구가 일부 발견이 되었는데 모두 고급 기종, 베개라든지 장고라든지 병과 함께 일반 출토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지만 이 기종이 내병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문양 배치나 어떤 공면에서 마도 2호선과 비슷한 명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그 상감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 상감뿐만 아니라 경부의 능화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붓질의 형태가 느껴져 백화 기법 역시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중산도 유적이 질적 수준이 높은데 이러한 배경에는 무신정권기의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강화도와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인데요. 한강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자 중국과도 연결된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영종도에 대한 기록은 고려도경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자연도로 칭하였습니다. 자연도는 고려와 송나라와의 국교와 교역에 있어 중요한 기항지로서 객관도 설립되고 송나라와의 사신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무신정권기의 강화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강화에 유배되었던 왕이 이이고 자연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11년에 희종이 최충원을 죽이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희종 본인이 강화로 유배되면서 자연도로 이거되었다가 5년을 이곳에서 살고 1215년에 강화 교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군사적인 유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 유적에서 출토된 고급청자 이런 것들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화려한 동화청자 매력이 차지하는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법찬사지에서 출토된 아주 작은 편에 불과하지만 선명한 동화 안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이 중요한 점이 바로 그 과학적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동화청자의 미세구조 분석에 따르면 다른 그 양질청자에 비해서 비교적 유약층이 굉장히 깨끗했고요. 동화 유약이 있는 유약면으로 구리 알갱이가 매우 작은 크기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화알력을 적색으로 발색하기 위해 용융제 성분은 산화칼슘을 쓰는데 이 산화칼슘 성분을 다른 양질의 청자에 비해 다소 많이 포함시켜서 유약을 제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구리의 녹는점은 1084.5도로 일반적인 도자기 건조 온도보다 낮아서 대부분 휘발되거나 냉각 과정에서 산화되는데 유약 내부에 비해 유약 표면층이 무색으로 남게 됩니다. 번조 당시 강화에서는 실제로 만들었을 때에 첨가된 구리 안료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번조 과정에서 휘발을 하고 미량만이 이런 콜로이드 상태로 유약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밝혀진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화청자의 제작 시기와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화청자의 대표적인 최양의 묘에서 출토된 이 주자부터 제작 시기를 접근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동화청자의 화려함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이 주자는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자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13세기 전반 고려 사회에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는데 운임 관료 중심의 정치 구도는 의종 24년 1170년인데요. 무신정권으로 권력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몽고군의 침략으로 전란의 연속이었고 또 백성들의 어떤 생활은 피폐해졌지만 강도의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집정자였던 최훈은 막대한 물자를 낭비하였고 자신의 정원에서 호화롭게 연회를 열기도 한 기록도 있습니다. 최양의 묘에서 출토된 주자는 강화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몽고항쟁기에 강화도에서 유지되었던 최씨 무신정권 핵심 세력에서 그가 일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올려서 확인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 주자 역시
역시 강도 시기에 제작되고 소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 19년, 1232년에 이제 강화도로 천도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몽골과의 전쟁 속 임시수도인 강화에서 성과 사찰 등의 조형이 개성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도 시기 고려 왕국 및 관청, 성곽 등에서 출토된 청자들로 이 시기 고려청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 지역에 고려청자가 유입되었던 시기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입니다. 즉 강화 천도부터 개경으로 환도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희종 성능은 강화도 지역의 청자 소비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도 시기에도 여전히 강진과 부안이 강화에서 생산된 청자는 소비되어 있었고 또 권력층의 호화로운 생활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강화도 지역의 왕릉 및 사지, 건물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신정권기나 대몽황제기는 청자의 실태기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강도 시기 13세기 유적 출토 청자들을 살펴보면 청자의 편을 인식의 재고와 당시 소비됐던 최고급 청자의 양식적인 특징 그리고 소비 경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화 옥림리 유적에서는 고려시대의 강화 중성과 건물지, 분묘 유적 등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13세기가 중심이 되는데 강화 천도로부터 개경 환도 때까지 약 40년간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고려시대 유구는 1250년 수축된 강화 중성이 조사되어서 이 옥림리의 중심 연대는 13세기 중반부 정도로 추정됩니다. 동화청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동화청자를 생산한 강화터 혹은 동시기 동반되는 청자의 양상이 보여서 간접적으로 동화청자가 어느 시기를 중심으로 생산이 되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도 시기의 고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려했던 상류층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매병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50cm 이상인데요. 아까 앞에서 유천리 유적에서 대형의 매병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매병 중에서 큰 크기는 이제 유천리 강화도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복선미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고 용도 굉장히 도식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무늬 구성과 표현, 큰 매병의 조형적 특징은 유천리 강화도에서 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이렇게 부안에서 만들어진 청자들이 강화로 유입되었던 사실은 여러 다른 비교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 보셨던 영종도 출토의 그 내병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신뒷공기의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유적으로 동화청자의 표면 유물과 시대적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소비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시기 앞에 보셨던 왕릉, 성릉이라든지 여러 왕릉 유적에서는 다양한 기법의 고급 청자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게 도굴이라든지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동화청자가 단 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화청자는 특히 무신직공기, 그들에 의한 소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역상강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상강기법은 상강기법의 기술의 원숙함을 넘어서서 기존의 기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려함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상강기법의 청자는 당시 최고급 청자를 생산한 강진과 부안에서도 특정 지역, 즉 사당리, 또 유천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상강기법의 제작 수준이 최고 정점에 달하던 13세기 중반에 기존의 상강기법을 반대로 활용한 역상강기법이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역상강기법이 사용된 청자가 확인되는 표면 유적은 1239년 원덕표 본릉으로 오른쪽의 뚜껑에서 역상강기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상강 청자는 13세기 중반의 청자 제작의 특징으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4세기 전반까지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 브리티시 뮤지엄의 이 완은 문양과 표현 배치 등에서 13세기 역상강 기법의 청자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기법만 다를 뿐 어떤 글의 요소들, 문양의 배치나 구성에서 13세기의 어떤 양상으로 같이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꾸준히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공유물 출토나 그리고 왼쪽에 피칠리언박물관에 비슷한 이런 완의 종류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편현한 13세기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럼 13세기는 고려청자의 다양한 신문기법들이 활용되고 복합적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기법과의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기법과 문양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13세기 청자의 장식기법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하나의 기물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장식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동화기법 역시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강 아니면 철백화 함께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동아청자의 제작 시기는 강도식이 최씨 무신정권 집권기에 그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송금과 멀어졌던 시기였고 강도식이 도자의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는 다른 고려적인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동아청자는 현존하는 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부안 유천이 12호를 포함한 극소량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그 생산과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동아청자는 강도 시기를 중심으로 무신정권 시대 부안 유천리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소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피상적이게나마 이렇게 동아청자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고려만은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청자의 한 종류로 이런 붉은색의 발색은 일반적인 청자 건조에서는 좀 발현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고려인들의 경험에 축적해서 나온 것입니다. 붉은색은 푸른색의 고유의 청자 유색과 대비되어서 강렬하고 매우 효과적인 장식성을 나타내며 소량의 발색으로도 충분한 포인트가 되고 청자의 장식성과 조형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청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량은 적지만 기종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정면을 알고 채색한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주 문양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장식성을 배가시키고 강약을 주었습니다.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극소량 생산되었고 또 파악된 소비지 역시 적었습니다. 이는 안류 발색의 어려움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첫 번째로 작용하였을 것이고요. 또 그 동아청자를 선호했던 지배층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강도식이 무신집권층의 그 수요층일 것이라고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13세기 중심으로 제작되었음을 여러 가마에서 출토된 청자들과 상대적인 평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고려청자가 여느 고려청자가 그렇듯 동아청자 역시 사용자의 요구와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상위 계층 그런 무신정권의 취향과 결부시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가 부족한 것은 전제품을 비롯하여 이런 소비지도 그렇고 이런 생산된 것도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동아청자의 양상과 제작 시기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런 편년 시도는 차후 고려청자의 시기를 조금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초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발표에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과학적인 분석이나 학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자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저 역시 이런 부분을 이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더 고려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